자, 봅시다. 그 주제통합은 1, 2까지만 들어가는 거 일단 맞나요? 더 들어갈 수도 있어. 맞아. 정해진 건 정해진 건 없고. 일단은 주제통합 1, 2까지 봅시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지금 어찌됐건 한 바퀴를 다 돌긴 돌았기 때문에 그 이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지문들 있으면 따로 요청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지문들 우선적으로 조금 더 얘기하면서 이제 앞으로 문제풀이, 그 배열 문제들 좀 풀면서 문제풀이 계속 해볼 거야. 그렇죠? 자, 일단은 216페이지 과 13 봅시다. 자, 볼게요. 질량 분석기는 이온화된 원자나 전기를 띤 입자의 질량 또는 더 정확하게 질량 대 전하량 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래요. 자, 그러니까 질량 분석기는요,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의 질량 또는 질량 대 전하량의 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가 바로 질량 분석기래요. 자, 그래서 질량 분석기는 화학, 생물학, 법의학, 의학 실험실에서 시료의 구성 성분을 결정하고 특정 원소의 동위 원소 비율을 측정하거나 오염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된답니다. 자, 최초의 질량 분석기는 전기장과 자기장을 사용했대요. 자, 그러니까 최초의 질량 분석기는 전기장과 자기장을 사용했습니다. 둘 다 사용했네. 자, 질량 분석기 내부에서 이온의 궤적을 조정하여 질량 대 전하량 비를 측정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안정적이고 균일한 자기장을 달성하기가 어렵대요. 자, 그러니까 균일한 자기장을 달성하기가 어려워서 질량 분해능의 저하를 초래했답니다. 이 분해능은 이제 분해하는 능력이죠. 자, 그래서 이 능력의 저하를 초래했대요. 이에 파울은 두 개의 양 전극과 두 개의 음 전극을 번갈아 배치하는 방식으로 자기장 사용을 완전히 배제하는 기술을 만들었대요. 자, 그러니까 자기장 쓰지 마. 너무 불안정해. 그래서 전기장만 가지고 사용하는 질량 분석기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방식은 안정성이 높고 질량 분해능이 우수하여 천연 유기 화합물의 구조 분석에 널리 활용되고 있대요. 그래서 그것의 예시가 바로 뭐냐? 사중급자 질량 분석기입니다. 그 옆에 나와 있는 거죠. 이것도 진짜 그림 그지 같아요. 자, 봅시다. 사중급자 질량 분석기는 그림과 같이 동일한 직경과 길이를 갖는 금속 막대 4개가 이웃한 막대와 같은 간격을 유지하며 수평 방향으로 평행하게 배치되어서 질량 필터를 구성한대요. 자, 그러니까 딱딱딱딱 또는 딱딱딱딱 해서 서로 평행하게 같은 길이, 같은 크기. 그렇죠? 자, 이 질량 필터의 양쪽 끝 사이에는 전기장이 걸려 있어서 이온을 전기력으로 가속하는 이온 가속기를 구성한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온 소스가 들어오면 여기에 가속을 붙여가지고 슝 해서 여기 지나가게 만드는 거야. 자, 그래서 쭉 지나가가지고 여기 도달!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온이 검출되는 거야. 그 검출 안 되는 애들은 여기서 소멸되는 거야. 알겠죠? 이게 소멸되는 방식이 나와 있어요. 자, 질량 필터의 한쪽 끝에는 이온 발생원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온 소스라고 적혀있는 여기가 이제 이온 발생원이야. 자, 그리고 다른 끝쪽에는 이온 검출기가 있습니다. 여기 검출되는 곳이니까 이온 검출기가 여기 좁게 동그랗게 있는데 여기가 이온 검출기겠죠. 자, 질량 필터를 구성하는 4개의 금속 막대를 단면에서 보면 정사각형 모양으로 4개가 배열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각각 뭐라는 거야? 정사각형 모양이라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정사각형 모양의 4개가 배열되어 있는데 가로축상에 위치한 두 금속 막대에는 같은 전압이 달려있대요. 자, 그래서 이게 가로축상에 위치한 금속 막대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얘가 생긴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러니까 이 뾰족한 부분이 위아래로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생긴 모양이 요렇게, 다시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랑 여기도 서로 대각선, 여기랑 여기 서로 대각선이 되겠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잘 보세요, 가로축상에 위치한 두 금속 막대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여기 양극과 양극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가로축상에 위치한다는 건 얘가 지금 얘를 단면을 요 앞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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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양극 양극 음극 음극이 있는 거야. 그래서 가로축상에 위치한다라고 하는 건 가로축에, 같은 가로축에 있는 얘네 둘을 말하는 겁니다. 세로축은 뭘 말하는 거야? 얘네들을 말하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가로축상에 위치한 두 금속 막대에는 같은 전압이 달려있답니다. 자 그래서 가로축상에 위치하고 있는 두 금속 막대에는 같은 전압 U 플러스 VT가 걸려있고요. 세로축상에 위치한 두 금속 막대에는 같은 전압이 마이너스하고 U 플러스 VT가 걸려있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U는 양의 직류 전압이래요. VT는 사인 곡선을 그리면 또 나오네. 사인 곡선. 사인 곡선을 그리며 계속 변하는 교류 전압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때 변해, 이 전압이. 전압이 변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여기 순간에 어느 순간 딱 짚었을 때 그때 얘네들의 전압과 전류는 어떻게 된다? 요 식을 가진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걸린 4개의 막대 사이를 축 방향으로 비행 경로를 따라서 이동하는 이온의 궤적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걸려있는 이 전압이요, 이동하고 있는 이온의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얘가 어떠한 궤적을 그리면서 이온이 이동하고 있죠. 되게 그때 맞는데 이온 투과에 쭉 이렇게 해가지고 통과되는 거야. 그럼 통과 안 되는 애들 어떻게 하느냐, 쭉 흔들리다가 이 4개의 관 사이겠다, 그쵸? 4개의 관 사이에서 이리 이렇게 움직이다가 퉁 부딪히는 거야. 위에 관에 부딪히게 되면 통과를 못하는 거야. 알겠죠? 관에 안 부딪히는 애는 통과하고요, 관에 부딪히는 애는 통과 못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아주 적절한 직류 전압과 교류 전압이 필요하대요. 자 적절한 직류 전압과 교류 전압이 주어지면 특정한 질량대의 전하량 비를 갖는 이온만, 자 적절한 전압이 주어지면 특정한 질량대의 전하량 비를 갖는 이온만,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특정한 이온만, 이 말이야. 정해져 있는 어떤 특정한 이온만 이제 4중 극자 질량 필터를 통과한답니다. 다른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통과하지 못하고, 다른 모든 이온은 통과하지 못하고 전극에 충돌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딱 뽑아낼 수 있는 거야, 요 관을 통해서. 자 걸어주는 전압을 다르게 하면서 질량 필터를 통과하며 이온 검출기에 도달하는 이온을 모니터링해서 질량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전압을 다르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이게 뽑아내고 싶은 이온을 다르게 구성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온 이렇게 종류별로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 필터입니다. 자 그래서 보자면 4중극자 질량 필터의 일반적인 작동 원리는요, 다음과 같이 단순화하여 설명할 수 있대요. 자 가벼운 이온입니다. 즉 질량대 전하량 비가 작은 이온은요, 전기장의 교류 성분을 따라서 경로에 벗어나서 진동을 하는 성향을 띠지만, 무거운 이온은, 질량대 전하량 비가 큰 이온은 교류 성분의 반응이 용이하지 않아서 경로를 유지하는 성향을 띈답니다. 자 가벼운 이온은 경로를 벗어나서 진동하는 성향, 큰 이온은, 무거운 이온은 경로를 유지하는 성향을 띈답니다. 자 이온 발생원에서 나온 양이온이 4개의 금속 막대의 축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중심축에 투입되면, 자 잘 보세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같은 거리만큼이라고 되어 있어요. 쭉 그림 다시 보면 이거 내가 잘 못 그린 그림. 여기에서 같은 거리만큼은 어딜까요? 정중앙이겠지. 정중앙. 이해되죠? 여기에 싹 투입이 되는 거야. 그러면 뭐야? 어차피 교류 전압이긴 하지만 식으로 따지자면 얘네들이 같은 전압이 걸려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상호작용하는 그 힘이요, 딱 가운데 있으면 정중앙이야. 이해되지? 그럼 얘는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겠지. 이해되죠? 자, 모든 전극에서 받는 힘이 똑같습니다. 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맞죠? 그러면 어느 전구로도 당겨지거나 밀쳐지지 않습니다. 같은 거리만큼 중심 쪽에 투입되니까. 그러면 양이온이 중심 축에서 약간 벗어난 지점에 투입되었을 때를 생각해보자. 이게 문제입니다. 먼저 직류의 효과를 고려해보면 양의 직류 전압이 걸린 전극이 배치된 가로 방향의 경우 양이온이 어느 한 전극에 가까울수록 그 전극이 양이온을 중심축 방향으로 더 강하게 밀기 때문에, 자, 안정된 평형점 좀 표시 좀 해줍시다. 안정된 평형점이 형성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양이온이 중심축에서 가로 방향으로 벗어나면 다시 중심축으로 돌아오게 하는 힘을 받게 된대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잘 보세요. 가로 방향의 경우, 이 가로 방향의 경우가 어떤 가로 방향을 말하는 거냐면 중심축에서 벗어나는 가로 방향을 말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다시 여기 쭉 해서 그럼 다시 그려야겠다. 이렇게 있고요. 관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그래서 얘는 양직류, 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잘 보세요. 얘가 중심축인데요, 여러분들. 여기가 아니라 얘가 날아가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로 벗어나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로 벗어났어요. 자, 근데 얘가 무슨 이온이냐면 양이온이야. 얘가 양이온이야. 그럼 얘는 끌어당겨 밀어내지. 그럼 얘가 미는 힘 때문에 얘는 어디로 가겠어? 여기로 가겠지. 그게 뭐야? 중심축 방향으로 당겨진다 이 말이야. 밀어진다 이 말이야. 이해되죠? 아까 얘기했던 얘가 가로 방향으로 벗어난 경우에는 중심축 방향으로 밀어지기 때문에 중심축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한다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요 안에서 계속 이렇게 되면서 가운데를 찾아가겠지. 이해되죠? 자, 다음. 그래서 그걸 안정된 평형점이라고 하는 거야. 왜? 가로 방향으로 벗어나면 어차피 가운데 쪽으로 돌아가려고 할 테니까. 미는 힘 때문에. 반면 음의 직류 전압이 전극이 배치된 세로 방향의 경우 양이온이 어느 한 전극에 가까울수록 그 전극이 양이온을 전극이 있는 방향으로 더 강하게 당기기 때문에 불안정한 평형점이 형성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자, 다시 그림 보면요. 이 양이온이 이번에는 여기로 벗어나 버렸어. 세로 방향으로. 그러면 얘는 중심축 방향으로 힘이 작용합니까? 아니죠. 중심축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작용됩니다. 여기 앞에 봐봐. 자, 중심축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작용이 돼요. 어떻게 되냐? 자, 중심축을 기준으로 지금 여기로 벗어났다고 쳐봐봐. 얘도 일단 양이온이야. 양이온. 그러면 이 음극 입장에서는 양이온을 끌어당기려고 하겠지. 맞죠? 자, 그러니까 얘가 중심축으로 돌아가야 되는 걸 방해하게 됩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요 점을 뭐라고 하는 거야? 불안정한 평형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양이온 기준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양이온 기준으로는 되게 불안정해질 거야. 자꾸 얘네들을 서로 당기려고 할 테니까. 여기서도 서로 밀어내려고 해서 가운데로 갈 텐데. 맞죠?
자,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얘가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져서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불안정한 평형점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양이온이 중심축에서 세로 방향으로 벗어나면 중심축에서 멀어지게 하는 힘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세로 방향으로 벗어나면 양이온이 중심축에서 멀어지는 힘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끌어당겨질 테니까 세로 방향으로는. 가로 방향으로는 밀어지기 때문에 가운데 중심축으로 가려고 할 거고요. 자, 여기에 추가하여서 교류전압이 일으키는 효과가 있답니다. 자, 방금까지는 뭐였냐면 직류였어요. 직류 얘기였습니다. 자, 다음 교류전압이 일으키는 효과가 있답니다. 이건 뭐냐면요, 가로 방향의 경우 가벼운 양이온은 전압이 양과 음으로 계속 교대되는 교류에 의해서, 자, 전압이 양과 음으로 계속 교대되는 교류에 의해서 양쪽으로 밀거나 당겨지면 점점 더 큰 진폭으로 진동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전극에 부딪히게 됩니다. 교류 전압 때문에. 자, 끊고 지금 그림 다시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가벼운 양이온이 있어요. 가벼운 양이온이 있는데, 자, 가로 방향이야. 자, 그런데 교류 전압에 의해서 뭐가 될 수 있느냐, 쭉 가다가 뭐가 된다, 점점점 진폭이 커지는 거야. 그러다가 팽 하고 부딪히는 거야. 관에 부딪히면 어떻게 돼? 통과 못하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딱 뭐만 통과할 수 있어? 원하는 무게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너무 내가 원하는 것보다 가벼운 양이온은 가다가 부딪힐 거야. 무거운 이온도 안 돼. 내가 이 필터에 도달시키고 싶은 이온만, 그 무게의 이온만 통과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일단 가벼운 양이온은요, 점점 더 큰 진폭으로 진동하다가 부딪히게 됩니다. 자, 반면에 무거운 양이온은요, 교류에 의해서 밀거나 당겨져도 진폭이 별로 커지지 않습니다. 당연한 말. 전극에 부딪히기 전에 다른 끝쪽으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 방향에 배열된 전극은 질량 대 전야량 B가 큰 이온을 통과시키는 질량 필터가 됩니다. 가로 방향에 배열된 전극은 질량보다 전하량 B가 큰 양이온을 통과시키는 질량 필터가 될 거야. 왜? 가벼운 애는 부딪혀서 통과 못할 거니까. 근데 끊고 세로 방향의 경우 무거운 양이온은 중심축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불안정해집니다. 아까 불안정한 그 중심축이라고 얘기했잖아, 맞지? 자, 불안정해져서요, 교류의 추동, 그러니까 교류의 추동이라고 하는 건 이 전류의 그 교류전압, 이 전류를 통해서 추동, 앞으로 나가는 힘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추동은 앞으로 나가는 힘을 받는 거야. 앞으로 나가는 힘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내 전극에 부딪히게 된답니다. 무거운 양이온은 세로 방향의 경우에는 부딪히게 된대요. 가벼운 양이온은 중심축에서 벗어나면 교류전압의 추동에 의해서 다시 중심축으로 복귀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벼운 양이온은 이 가벼우니까 이 교류전압이 발생하는 힘 때문에, 이 추동은 앞으로 나가게 하는 힘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멀리 벗어난다 하더라도 밀어내는 힘 때문에 다시 중심축으로 돌아온다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중심축으로 복귀해서 안정화되어 가지고 다른 끝쪽으로 무사히 전송이 됩니다. 자, 따라서 세로 방향에 배열된 전극은요, 질량 대 전하량 B가 작은 양이온, 그러니까 가벼운 양이온을 통과시키는 질량 필터가 돼요. 그래서 음이온이 이온 발생원에서 투입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가로 세로 방향의 역할이 바뀌게 됩니다. 왜? 끌어당기는 역할이랑 밀어내는 역할을 서로 반대로 하게 될 테니까.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4개의 전극으로 이렇게 2가지 필터를 결합한 형태로 질량 필터를 만들어서
교류 전압대 직류 전압의 비 또는 교류 진동수를 적절하게 조절하면 질량대 전하량 비가 특정한 값만 갖는 이온만 충돌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로랑 세로를 다 충돌 안 해야 돼. 그거를 통과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가벼워도 안 되고 너무 무거워도 안 되는 거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가벼운 건 누가 걸러내? 가로 방향이 가벼운 건 걸러내. 무거운 건 세로 방향이 걸러내. 그래서 딱 적당한 무게만 통과하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 건 무엇을 정리를 해줘야 되냐면요. 자, 여기는 좀 적어줍시다. 2, 3, 4. 자, 봅시다. 일단은 자, 가벼운 이온의 성질과 무거운 이온의 성질. 요건 성질입니다. 자, 가벼운 이온은 교류 성분을 따라 경로에 벗어나 진동합니다. 자, 무거운 이온은요, 교류 성분 반응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경로 유지하는 성질. 자, 그래서 양이온 기준으로 가로 방향은 안정된 평형점, 을 갖게 하고요. 자, 다음 세로 방향은 불안정한 평형점, 불안정한. 따라서 거기에 플러스 이제 교류 전압의 효과. 가벼운 양이온 가로 방향에서 통과 못합니다. 전극에 부딪혀요. 너무 심하게 흔들리다가. 무거운 양이온 가로 방향에서 통과됩니다. 자, 그런데 가벼운 양이온이 세로 방향에서는 통과됩니다. 자, 그 다음 가로 방향에서는 통과 안 돼. 너무 무거워서. 미안합니다. 가로만 세로. 두 번째. 자, 그래서 요걸 적절하게 이제 딱 맞게 그 무게가 정해져 있는 얘만 통과할 수 있어요. 근데 얘를 결국은 자, 잘 보세요. 음이온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데? 가벼운 음이온 어떻게 되겠어? 반대가 됩니다. 가로 방향 통과하지. 근데 세로 방향 통과 못할 겁니다. 그래서 가벼운, 너무 가벼운 애죠. 자, 다음 너무 무거운 음이온은 가로 방향
통과 안 돼. 근데 세로 방향은 통과됩니다. 요걸 기준으로 나중에 저기 선지를 좀 판단하면 돼요. 서로 반대니까. 반대인 이유는 알죠, 여러분들? 어차피 끌어당기는 힘이랑 미는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반대야. 양이온 입장에선 가로 방향이 안정된 평형점, 세로 방향이 불안정한 평형점이라면 음이온 입장에서는 가로 방향이 불안정한이고 세로 방향이 안정이 될 거야. 반대가 되겠지. 자, 이거에 따라서 문제 한번 봅시다. 1번은 뭐 쉽죠? 밑글에 핵심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5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 전기장만 사용하는, 아까 뭐 사용하지 말자고 했어? 자기장 사용하지 말자고 했어요. 왜? 너무 불안정해. 알겠지? 자, 질량 분석기에 질량 필터가 작동하는 원리 맞는 말이죠. 5번. 자, 다음 2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이 사중국자 질량 분석기네. 자, 그러면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거 봅시다. 자, 1번. 사중극자 중 두 막대에는 양의 직률 전압이 걸린다. 맞나요? 맞죠? 왜? 하나는 이제 양으로 돼 있고 하나는 괄호 앞에 마이너스 돼 있잖아. 그쵸? 자, 그래서 두 개는 양, 두 개는 음이 되겠죠. 자, 다음 사중극자 전압이 변하더라도 두 막대끼리는 전압이 서로 같다. 맞죠? 자, 다음 이제 4개의 금속 막대 중 가장 가까이에 있는 두 막대의 전압의 합은 항상 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가장 가까이에 있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구성하면 얘가 1이면 얘는 양양, 얘네 둘 말하는 거잖아. 맞지? 자,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이제 마이너스 하고 그 다음에 뭐씩이었잖아. 그치? 자, 그래서 하나는 마이너스 V의 T가 될 거고 하나는 양의 V T가 될 테니까 합하면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지. 맞죠? 그래서 맞는 말. 자, 다음 4번. 질량 대 전하량 비가 정해진 값보다 큰 양이온은 이온 검출기에서 검출된다. 맞나요? 아니죠. 아까 뭐라고 돼 있어? 정해진 값에 해당하는 이온만 지나갈 수 있어요. 맞지? 그래서 틀린 말. 자, 그 다음 정해진 값보다 작을 때 이온은 전극에 충돌한다? 맞는 말이죠. 통과 못합니다. 정해진 값만 통과합니다. 자, 다음 3번. 윗글로부터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선지. 이온이 가벼울수록 진동하는 전기장 내에서 더 쉽게 진동한다. 이거 아까 지문에 나왔었는데 가벼울수록 진동의 수가 더 많아진다. 진동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맞죠? 맞는 말. 아까 정면도 있지 않나? 더 쉽게 진동한다. 맞는 말. 자, 다음 2번 선지. 질량 분석기는 이온의 질량 대 전하량 비를 측정하게 해준다. 맞죠? 이게 질량 분석기의 사용 이유입니다. 자, 다음 3번. 사중극자 질량 분석기는 4개의 평행한 금속 막대로 질량 필터를 구성한다. 맞는 말이죠. 자, 다음 같은 전압이 걸린 두 양의 전극 사이에서 양이온은 중심에서 많이 벗어날수록 큰 힘을 받는다. 맞나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로 방향이든 세로 방향이든 상관없어요. 중심에서 많이 멀어지면 가로 방향에서는 더 많이 밀어내려고 하겠지. 이 세로 방향에서는 뭐야?
더 많이 당기려고 하겠지. 맞죠? 그러니까 중심축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받는 힘이 많아집니다. 맞죠? 자, 그래서 더 큰 힘을 받는다. 맞는 말. 아, 근데 여기 두 양의 정극이라고 돼 있네. 그러면 더 큰 힘 어떤 힘이야? 미는 힘이겠네. 맞죠? 당기는 힘 아니네. 양의 정극이라고 돼 있으니까. 맞죠? 자, 다음. 불안정한 평형점을 만드는 자기장에서 전하량이 같은 경우, 자, 불안정한 평형점을 만드는 자기장에서 전하량이 같은 경우 이온이 무거울수록 교류에 더 많이 추돌한다. 자, 이게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불안정한 평형점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 이 양극이 얘를 뭐 하는 거야? 당긴다는 겁니다. 음이온이면 가로일 거고 양이온이면 세로겠지. 맞죠? 자, 전하량이 같은 경우 이온이 무거울수록 교류에 더 많이 추동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봅시다. 추동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뒤에서 밀어내는 힘입니다. 맞죠? 이 추동은 누가 더 잘 맞는다고 했어? 아니, 가벼운 애가 더 잘 맞는다고 했어요. 가벼운 애가 밀어내는 힘 때문에 슉슉슉 통과해가지고 뒤로 통과한다고 했어요. 불안정한 건. 그래서 이 본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세로 기준으로 돼 있죠. 세로 기준으로. 왜냐면 양이온을 예시로 들었으니까. 맞죠? 세로 기준에서는 뭐가 통과한다고 했어? 가벼운 애가 통과한다고 했잖아. 가벼운 애가 통과되는 이유가 뭐야? 전류의 힘을 받아가지고 추동돼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힘 때문에 슉슉슉 해서 통과한다고. 근데 무거운 애는 어떻게 된다고? 슉슉슉 추동이 안 된다고. 맞죠? 자, 그래서 이온이 무거울수록 교류에 더 많이 추동된다? 틀렸습니다. 가벼운 애가 추동이 더 잘 됩니다. 그래서 필터를 통과해요. 불안정한 평형점을 만드는 거. 자, 그러니까 글의 예시로 따지면, 본문 예시로 따지면 어디로 보면 되냐면 그 세로 방향에서 가벼운 양이온 나오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읽으면 됩니다. 추동이 돼서 통과한다고 돼 있어요. 자, 다음 니은 디귿 봅시다. 니은은 안정된 변형점. 자, 다음 디귿은 불안정한 변형점입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밑에 보면 전부 뭐라고 돼 있어? 예시가 양이온, 양이온, 양이온이라고 돼 있네. 그러면 얘 그냥 뭐로 보면 돼? 가로, 세로로 보면 되겠네. 자, 볼게요. 양이온이 니은에서 벗어나면 니은으로 향하는 힘을 받는다. 자, 봅시다. 양이온이 안정된 평형점에서 벗어나면 안정된 평형점으로 향하는 힘을 받는다. 맞나요? 맞지. 자, 서로 양극에서 밀어내면서 가운데 쪽으로 모여. 맞지? 안정된 거는. 불안정은 뭐였어? 양쪽 극에서 잡아당기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양이온이 니은에서 벗어나면 양이온을 양쪽 정극에서 미는 힘의 크기가 같지 않다. 맞나요? 미는 힘이 같지 않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맞지? 자, 그러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동그라미 점이 있으면 여기에서 일로 벗어났어. 그러면 얘가 미는 힘보다 얘가 미는 힘이 더 세니까 가운데로 가겠지. 맞죠? 자, 그래서 크기 같지 않다. 맞는 말. 자, 다음 양이온이 디귿에서 벗어나면 디귿에서 더 멀어지게 하는 힘을 받는다. 맞나요? 맞나요? 자, 디귿으로, 그러니까 봐봐봐. 디귿은 뭐야? 평형점이야. 평형점. 그렇지. 평형점에서 멀어지게 만들지. 그러니까 얘가 세로 방향으로 가. 그럼 이 평형점에서 멀어지게 힘을 받잖아.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이거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양극으로는 가까워지는 거지. 평형점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3번 맞는 말. 자, 다음 양이온이 디귿에서 벗어나면
불안정한 평행점에서 벗어나면 양이온을 양쪽 전극에서 당기는 힘의 크기가 같지 않다. 맞죠? 얘가 여기로 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당기는 힘이 더 세죠. 여기서 당기는 힘은 약하고. 맞지? 서로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 맞으면 4번도 맞는 말이야. 그 다음 양이온이 니은 또는 디귿에 가만히 놓이면 전극에서 힘을 받아 원래의 위치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가만히 놓여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중심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애초에 얘가 놓여 있는 위치가 여기 중심이야. 그러면 모든 극에서 받는 힘이 뭐합니까? 동일해요. 맞지? 그래서 가운데 쭉 이렇게 갑니다. 맞죠? 가운데 계속 있어요. 자, 그래서 원래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있게 되죠. 자, 다음 5번. 자,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봅시다. 지금 요거 그냥 생긴 거 그대로 보면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 거리만큼은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면 거리 똑같으니까. 맞죠? 자, 거리 똑같고, 그 다음에 자, 이온 발생원에서 점 B에 투입된 질량 대 전하량 B가 뭐야? K인 양이온이랍니다. 얘가요, 뭐 했냐? 필터 통과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K 무게를 가지고 있는 애는 여기에서 다 통과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후 같은 지점에 투입하는 이온의 질량 대 전하량 B를 바꾸면서 입자의 궤적을 추적하였대요. 단 RS에는 양의 직류 전압이랍니다. 얘가 양이네. 그러면 그냥 저 앞에 나와 있는 그림이랑 똑같은 형태네. 맞죠? 안 바꿨네. 자, PQ에는 음의 직류 전압을 걸어 주었답니다. 볼게요. 자, 1번 선지. 질량 대 전하량 B가 K인 음이온을 B에 투입시킨다면 이 이온은 질량 필터를 통과할 것이다. 맞나요? 맞지. 뭐가 제일 중요해? 무게가 제일 중요합니다. 맞죠? 무게 똑같다며. 맞죠? 통과하죠. 자, 그러면 당연히 질량 대 전하량 B가 10K면 통과하겠니? 통과 못하지. 맞는 말. 자,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질량 대 전하량 B가 10분의 K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렇지, 가벼운 양이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에서 가벼운 양이온의 예시를 찾아야 되는 거야. 이해되죠? 가벼운 양이온은 어디에서 부딪히게 될까요? 자, 그러니까 가벼운 양이온은 뭘 통과 못해? 가로를 통과 못해? 세로를 통과 못해? 앞에 적었잖아. 그렇지, 가로를 통과 못하지. 이해되죠? 그러면 뭐랑 부딪히겠어? 얘네 둘 중에 하나랑 부딪히겠지. 가로를 통과 못한단 말이야. 세로는 가벼운 거 통과해요. 가로를 통과 못해. 자, 그러니까 R 또는 S에 부딪힌다.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이거 이해되죠? 요거 이해해야 돼요. 아까 정리한 거를 바탕으로 보면 돼. 그러니까 이해 안 되면 그냥 정리된 거 외우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질량 대 전하량 B가 10K랍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야? 무거운 음이온이야. 아까 무거운 음이온도 했다, 그쵸? 자, 잘 봐봐. 가벼운 양이온이랑 사실 무거운 음이온은요, 얘네를 반대 해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수학에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대우라고 하나? 얘네 대각선 위치에 있는 애. 얘네는 똑같이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잖아. 맞죠? 그래서 얘가 RS에 부딪히면요, 얘도 RS에 부딪혀야 됩니다. 이거 이해돼요? 가벼운 무거운 반대, 양이온 음이온 반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얘네 결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 안 해도 아까 다 정리했어요. 어디 갔냐? 무거운 음이온 어디? 가로 방향 통과하고 세로 방향 통과 못한다며. 맞죠? 미안합니다. 다시. 무거운 음이온 밑에 있네. 가로 방향 통과 못하고 세로 방향 통과한다며. 그럼 어디서 부딪혀? 가로에서 부딪혀. 맞죠? 다시. 이온은 P 또는 Q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R 또는 S에서 부딪힌다. 자, 다음. 질량 대 전하량 B가 10분의 K인 음이온. 이거 가벼운 음이온이네. 그러면 얘 만든 말이겠네. 그렇죠? 그럼 어디에 부딪혀 얘는? 요거 P 또는 Q에 부딪히겠지.
그래서 통과하지 못한다. 맞는 말. 정답 몇 번? 4번이 됩니다. 요거 이해되나요, 여러분들? 요거 나중에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보세요. 잘 되는지. 그래서 요거 조금 그냥 하면서 몰라. 그러니까 이거는 머릿속에서 나도 사실은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 적고는 뭔가 머릿속에서 계속 보여. 내가 할 때도 그랬어. 아니면 계속 본문을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 3번쯤 풀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도 적었거든요. 적으니까 뒤에 문제는 좀 쉽게 풀리더라.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거운 양이온, 가벼운 양이온, 무거운 음이온, 가벼운 음이온의 결과만 좀 알고 있으면은 그건 좀 해결이 됐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시간 좀 애매하게 있어서 요 주제통합 2번 있죠. 2번 주제통합 1번은 좀 시간 오래 걸리고요. 2번을 본문을 좀 보다가 아마 마칠 것 같은데 요거 보다가 마치고 요거 그 1, 2를요 여러분들 풀어오세요. 내일까지. 알겠죠? 같이 한번 봅시다. 아 1, 2 근데 학교에서 했겠네. 1 했죠 학교에서. 안 했어? 아 2를 했어? 아 선생님 2를 먼저 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2를 먼저 봅시다. 자, 공자는 악.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뭔가 어떤 이제 우리가 흔히 음악의 종류. 요거 사실은 여러분들 그 저기 뭐냐 변형돼가지고 지문이나 이런 데 많이 좀 이용이 되긴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유교의 어떤 음악에 대한 악에 대한 이제 개념인데 사람마다 좀 이제 견해가 다른 게 여기에 좀 종류가 나와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자는 악을 인격 완성의 덕목이자 치세의 수단으로 바라봤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자, 공자 입장에선 악을 좋게 봤다, 안 좋게 봤다? 좋게 봤다 이 말이야. 이거 한 문장으로 우리가 바로 파악해야지. 치세가 뭔데? 세상을 다스리다. 맞죠? 정치할 때 치잖아. 인격 완성의 덕목이자 치세의 수단이랍니다. 악은 중요한 거야. 공자에게 있어서. 이해되죠? 자, 따라서 유가악론, 유가악론이라고 하는 건 유교에서 말하는 악에 대한 이론이겠지. 맞죠? 유가악론에서의 바람직한 악은요, 기악, 노래, 춤을 모두 포괄하는 총체적 개념이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악은요, 그냥 소리만 뜻하는 게 아니라 노래 부르는 거, 춤추는 거 이런 것이 다 포함이야. 알겠죠? 음악 소리뿐만 아니라. 자, 그래서 단순히 감각적 즐거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뭘 가져와야 돼? 사회적 효용을 가져와야 되는 거야. 왜? 악을 뭘로 봤는데? 정치 수단으로 봤다며.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적 효용까지 가져와야지, 이 악이. 맞죠? 자, 그래서 공자는 이러한 악의 효용에 관심을 기울이고 악을 통해서 인을 이룰 뿐 아니라 이 유교에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인을 이루어내는 거지. 맞죠? 우리 흔히 인의예지라고 하잖아. 그쵸? 그래서 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을 이루어낸다. 이건 유교적 사상이 부합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악을 통해서 인을 이룰 뿐 아니라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였답니다. 자, 그래서 악을 운운함이 종을 울리고 북을 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는가? 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악은 단순히 종 울리고 북치는 걸로만 끝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맞죠? 이 서리법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공자 입장에서 악은요 그냥 종치고 북치는 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야. 악에 대한 악의 역할에 대한 그의 생각이 잘 드러납니다. 이 문장에서. 자, 공자는 고대 순임금의 악을 전범으로 삼아서, 자, 그러니까 옛날에 순이라는 나라의 임금의 악을 전범으로 삼아서 악을 통해서 마음을 수양하고 풍속을 순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또 유교에서 중요한 게 교화죠, 교화. 백성들을 교화해야 되는데 악을 통해서 교화하려고 한 거죠. 하지만 묵가사상의 창시자인 묵자는 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다른 의견이겠지. 공자를 비판하며 악을 반대하였습니다. 자, 묵자가 살던 시기에는 많은 유학자들이 악의 효용을 긍정하면서, 그러니까 야, 공자 선생님이 악 좋은 거라고 했어 라고 하니까 분명히 어떤 사람도 있었겠어. 야, 즐기고 마셔, 이런 사람 있었을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유래한 오락적인 악에 관심을 기울이는 유학자들이 많았대요. 오락적인 악에 관심을 기울이는 유학자들이 많았어요. 이로 인해 당대의 육아 악론에 따라서 기악, 노래, 춤으로 꾸며진 화려한 공연이 자주 행해졌답니다. 공자 선생님이 이거 좋은 거래. 자, 그가 악을 반대한 이유는 소리가 즐겁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 당대의 악이 성왕의 법도와 모든 사람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건 뭐냐, 아, 이게 공자 선생님이 악 좋다 해가지고 이제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다 지들만 즐기는 거야. 맞죠? 그게 모든 백성을 잘 살게 해주지 못하는 거야. 맞지?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익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 선율이 너무 세세해서, 이 공자가 좋아했던 이 악은요, 선율이 너무 세세해서요, 감정에 과하게 영향을 미친대요. 따라서 뭐 해야 돼? 멀리 해야 돼. 요거 좀 위험한 거야. 자, 그래서 공자가 비판했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공자는 뭘 싫어했냐면요, 정나라의 일부 선율을 싫어했답니다. 근데 그 공자가 비판했던 정나라의 일부 선율보다도 당대, 그러니까 묵자가 살던 시대, 그때 유교의 악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더 크다고 보았답니다. 그러니까 야, 공자 선생님이 너네 이런 거 정나라의 선율 비판했잖아. 그러고 야, 유교 유학자들 니네들 지금 오락적인 악을 막 이렇게 즐기고 있는데, 사실 니네들이 즐기고 있는 이 악이요, 공자 선생님이 비판했던 선율보다 니네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더 큰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가 보기에 많은 백성들을 동원하여 행해지는 육아의 악은, 많은 백성을 동원한대요. 그 육아의 악은요, 겉으로는 얘를 잘 구현하는 것 같지만 감각을 만족시키는데 그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겉보기에 너무 화려하기만 한 거야. 노동하는 백성들을 동원하여,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뭐랑 연결돼? 모든 사람이 이익과 맞지 않는다는 거에 연결됩니다. 아니, 가가지고 농사 지어야 되는 사람들 불러와가지고 궁궐에서 춤시키는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노동하는 백성들을 동원하여 그들의 재고를 줄어들게 만드는 오락에 불과했습니다.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나가서 장사해야 되는데 와가지고 춤추게 하는 거 아니야. 맞죠? 뭐라고? 보상은 돼요. 어? 보상은. 아니, 그러니까 이 궁궐 입장에서는 야, 니네 보상 주는 거야 라면서 했겠지. 그건 이제 왕족이, 귀족의 입장이죠. 근데 실제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 오늘 모내기 안 하면 내일 이거 망할 수도 있는데 모내기 해야 되는데 불려가는 거야. 맞죠? 자, 또는 오늘 요거 물건 못 팔면 우리 가족 오늘 집에서 밥 못 해 먹어. 근데 지금 와가지고 춤춰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대의 이익이, 그러니까 그 이익에 맞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동원시켜서 화려하게 잔치하는 거야. 화려하게 춤추게 만드는 거야. 맞죠? 안 줘요. 아, 거기서는 줄 수 있겠지. 근데 그 집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해? 애는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자, 이러한 입장에서 묵자는 악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비악론을 전개했답니다. 그러니까 묵자는 이거 너무해. 왜냐면 공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 악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화려한 것만 이야기했잖아. 그럼 화려하게 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려고 했겠지. 맞죠? 그 모습을 보니까 이 묵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문제다 라고 생각했겠죠. 공자 선생님이 바란 건 이런 게 아니었을 텐데. 맞죠? 그 이후에 태어난 유학자들이 공자의 사상을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막 화려하게 했을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묵자 입장에서 그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순자는 악을 토대로 이상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고 믿었대요. 그러니까 순자는 또 누구랑 생각이 달라? 묵자랑 생각이 다르죠. 자, 그래서 묵자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그는 공자의 악론을 계승하여 예술이
도덕적 가치를 반영하고 인간의 도덕적 함량에 기여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순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뭘 좋아해? 예술 좋아해. 예술이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만들어줄 거야. 사람들을 교화하고 정화해 줄 거야. 유교 사회에서 최고네. 유교 사회에서 누군가가 교화되는 거 최고인데, 맞죠? 교화해 준대요. 따라서 악이 인간의 감정을 순화하여 사회 혼란을 방지해 주므로, 자, 악이 인간의 감정을 순화한답니다. 자, 아까 묵자는 뭐라고 비판했어요? 너무 선율이 섬세하다고 비판했어요. 사람을 감정적으로 만든다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했어? 순자는 악이 감정을 순화해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회 혼란을 방지해 준답니다. 사람을 순하게 만들어 주니까. 그러면 당연히 사회 혼란을 방지해 준다고 생각했겠지. 자, 그러니까 무엇 수단으로? 딱 좋지. 교육과 교화의 수단으로 뭘? 예술을 이용하면 딱 좋지. 순자 입장에서는. 이해되죠? 자, 또한 그는 악의 유용함에 주목하는 데서 더 나아가가지고 악이 무엇을 반영하고 있다? 우주를 반영하고 있다고 믿었네. 그래서 우주에 속한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이라고 믿었답니다. 자, 그러니까 악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거야. 왜냐면 악은 이 우주의 어떤 이 진리를 담고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하지만 그가 악을 무조건적으로 긍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악이 낡은 풍속과 관습을 바꾸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또 뭐도 될 수 있느냐? 자, 낡은 풍속과 관습을 바꾸는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세상을 어지럽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좋은 악과 나쁜 악을 구분하여야 된다. 이게 순자가 말하는 이 악에 대한 결론이겠네. 그러면 악을 좋게는 보고 있어. 근데 좋은 악만 좋은 거야. 나쁜 악은 안 좋은 거야. 그게 순자의 관점. 따라서 그는 도덕을 기준으로 악을 구분하며 그 내용이 도덕적이고 형식도 아름다워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덕음을 장려했답니다. 자, 그러니까 내용 도덕적이어야 돼. 형식도 아름다워야 돼. 그거를 덕음이라고 불렀답니다. 자, 그래서 정나라의 일부 선율, 요거 아까 누가 비판했어? 공자가 비판했지.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공자가 비판했던 정나라의 일부 선율을 얘도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용이 너무 음란하대요. 그래서 덕을 해치는 이금을 멀리해야 된다고 주장했답니다. 그래서 순자는 덕음을 통해서 육아의 이상적 정치인 왕도 정치, 즉 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왜? 이 사람은 지금 뭐야? 음악이 덕음이라고 생각했잖아. 그러니까 이 덕음을 바탕으로 사람을 덕으로서 다스리는 것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 왕도 정치 역시 육아 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임금이 아주 좋은 덕과 성품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교화한다. 이게 이제 유교 사상의 기본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왕도 정치, 즉 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야. 악을 통해서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악은 어떤 악? 좋은 악이어야 되는 거야. 나쁜 악은 안 돼. 알겠죠? 나쁜 악은 음란한 거야.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다음 나 보다가 마칠 것 같은데 요거 이렇게 앞에 부분 조금만 봅시다. 내일 나 시작 부분부터 다시 볼게요. 자, 조선의 태조는 악을 바로 정하는 것이 건국의 바탕임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 태조가 고려시대 때는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신진사대부라고 부르죠. 뭐 정보전, 이성계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제 당시에 이 명나라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명나라가 유교를 바탕으로 한 국가를 딱 세웠단 말이야. 이제 고려 이 신하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 명나라의 유교는 되게 힙한 거였습니다. 들어와야 되는 약간 진보된 문물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 명나라의 유교를 쫙 받아들였어. 받아들이면서 이 건국의 어떤 이념 자체를 뭐로 세웠습니까? 유교로 세웠죠. 그래서 한양을 정도전이 어떻게 설계했습니까? 우리 지금도 있지만
이제 그 지금의 한 그때 당시 한양국이 지금으로 따지면 종로구죠, 종로구. 자, 그래서 종로구 기준으로 요렇게 해가지고 뭘 세웠어? 종묘와 사직을 딱 세웠죠. 그래서 이제 종묘역, 사직역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그 서울 가면 맞죠? 자, 그 여기 사직 말고. 자, 그래서 요 종묘와 사직이 뭘 뜻합니까? 요 종묘는 둘 다 제사 지내는 곳이야. 그래서 종묘와 사직 딱 가면은 그 지금도 있죠. 딱 들어가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냥 대리석 같죠. 돌만 쫙 깔려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 하냐면 엄청 크게 이제 요 악도 행하고 그 다음에 제사도 지내는 겁니다. 종묘는 무엇에 대해서 제사 지내는 거? 선대 조상들에 대해서 제사 지내는 거. 사직은 뭐야? 이 일들의 신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 농사의 신에게 제사 지내고 무슨 신에게 제사 지내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가운데 이제 궁궐이 있잖아. 그래서 요 궁궐에서부터 종묘로 행차하는 요 행차에 하는 그 그림들이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요 행차하면 사람들 다 뭐하고 있으냐, 백성들이 옆에 와가지고 막 박수 치면서 막 보고 있죠. 왜냐면 이제 왕이 지나갈 때 뭐 하냐면 주변에서 막 먹을 거 나눠주거든요. 그러니까 배고픈 백성들이 이렇게 일렬로 쫙 해가지고 먹을 거 받아먹고 떡 받아먹고 이럽니다. 그래서 종묘로 행차하고 사직으로 행차해서 여기서는 이제 왕이 제사 지내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 제사를 지낼 때 어찌됐건 간에 이 악을 바탕으로 이제 여기에서 막 화려하게 하려고 했겠죠. 왜? 유교 이 공자 선생님의 사상을 받아들였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태조는 당연히 악을 바로 정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왜? 공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 건국의 바탕임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유교를 받아들인 나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유가의 악론. 자, 잘 생각해보세요. 공자, 묵자, 순자 이런 사람들이랑 이 태조는 태어난 연도가 못해도 천몇백 년 차이 나요. 맞지? 그러니까 과거의 유가의 악론을 받아들여가지고 재해석하겠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유가의 악론에서 바라보는 악을 기준으로 삼았대요. 그래서 궁중의례에서 사용할 악을 형성하였습니다. 네, 여기서 했겠지. 맞죠? 자, 또한 그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악장을 만들어서 왜 필요한데? 왜 정당화해야 돼요, 조선? 아니죠. 여기서 말한 자신의 행위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많은 건 뭘까요? 많이 죽였잖아, 맞지? 역성혁명이에요, 역성혁명. 조선은요, 이 이성계는 고려의 신하였습니다, 맞죠? 고려의 신하가 왕을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불교를 그 사상으로 가지고 있던 나라를 밀어내고 유교를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이 나라에 뭐가 필요해? 정당성이 필요해요. 나라의 철학에도 정당성이 필요하고요. 건국에도 정당성이 필요해요. 맞지? 자, 그래서 이 태조의 손자인 세종대왕이 지었던 게 이제 용별천가 아닙니까? 맞죠? 해동 융룡의 나르샤. 맞죠? 그 왜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정통성 있는 나라인지를 얘기해야만 했어요. 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신의 행위는 나라를 뒤집은 건국 행위를 말할 거야. 맞죠? 그 이외에 이제 우리 반대 세력 몰아내고 막 했던 그러한 행위를 정당화하는 악장을 만들어서 조선 건국에 반드시 뭘 해야만 했어? 당위성을 드러내야만 했지. 그래서 지금 태조는 알지만 이 태조의 손자가 세종대왕이잖아. 맞죠? 자, 세종대왕이 용벼천가 만들어가지고 뭐 한 거야? 궁중악으로 쓰는 거지. 맞죠? 융룡의 나르샤라고 해서. 맞죠? 날마다 천복이시니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아니 흔들림으로 하는 거죠. 맞죠?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나는 내일 다시 봅시다.